이제 저희의 그러니까 강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아무래도 이번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이산수학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노테이션들에 대해서 약간 모르는 게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그 강연 세미나의 내용이 이제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 그래프 알고리즘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래프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컬러링에 대해서 이제 이 컬러링을 어떤 식으로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약간 알아본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마칠 것입니다. 이제 일단 일단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저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그 정근 효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빅 오드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정의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F랑 G가 있을 때 이제 N이 엄청나게 증가하더라도 이제 어떤 C가 존재해서 Fn, CGN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 수 있다면 이제 그것을 Fn은 OGN이라고 표기합니다. 이제 그 간략한 예시들을 보자면 이제 n의 백제곱이랑 n 팩토리얼을 비교해 보면 n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다항 함수는 아무리 그 상수가 크거나 혹은 이 지수가 커도 팩토리얼의 증가 속도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이제 n의 백제곱은 5의 n 팩토리얼을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라고 이제 아무리 상수가 크더라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C를 한 100만 1 정도로 잡아주면 이제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n의 마이너스 n분의 1 제곱이 항상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다른 표기들도 존재하고, 이제 이 오메가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거 오메가 맞죠? 네, 아무튼 이 오메가가 뭐냐면 이제 이번엔 반대로 이제 F가 CGN보다 항상 크도록 하는 어떤 N0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시를 보자면 N3제곱보다는 당연히 N100제곱이 더 빠르게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 건 이제 이 세타라는 표기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주어진, 그러니까 이건 약간 두 개를 합쳐진 느낌이죠. 그러니까 G랑 F가 있을 때 F가 G랑 거의 비슷한 정근적인 그런 증가세를 보일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알면 저희가 이제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요. 일단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간단한 퀴즈로 워밍업을 좀 시작해봅시다. 이제 아주 많은 분들께서 아실 텐데, 이제 이 퀴즈를 한번 그러니까 이 퀴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보통 모자 문제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가 사람을 잘 못 그려서 그냥 짝대기로 그리는 이런 식으로 일렬로 서 있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이 사람들만 볼 수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각 사람들마다 이제 노란 모자랑 그냥 빨간 모자랑 할게요. 이제 이런 게 임의로 그려져 그러니까 임의로 배정돼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상의를 해서 가능한 한 이 사람들이 그 모자를 틀리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거죠. 혹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기보다 앞에 있는 모자. 네. 저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99명이 맞출 수 있어요. 네, 이제 사실 정답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추론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제 이 모자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모자를 맞추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자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제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 있는 빨간 모자의 개수를 세서 그것이 홀수라면 0, 그러니까 그것이 홀수라면 빨간색, 그리고 짝수라면 노란색을 추론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이 하나니까 빨간색으로 추론을 하면 어쩌지 맞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노란색 모자를 쓸 수 있죠. 그러면 틀렸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진짜 놀라운 점, 이 두 번째 사람이 추론을 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빨간 모자의 페리티가 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봤던 이 빨간 모자의 개수 또한 그 모델 2에 대해서 1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모자가 노란색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자신의 모자가 노란색을 선언을 하면 됩니다. 이제 같은 정보가 계속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사람들 전부 다 자신의 모자에 맞출 수 있고 결국 이제 그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죄수들이 자신의 모자 색에 맞출 수 있는 거죠. 아마 몇몇 분들께서는 이 유명한 문제에 대해서 이 유명한 문제 해법을 알고 계셨을 텐데 아무튼 이제 각설하고 다음으로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이제 이번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제 각 죄수들이 이제 원을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들한테 이제 그 1부터 n까지의 번호가 아무렇게나 지금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기서 제가 저기다 n이라고 썼는데 그러면 한 여기 10만 정도라고 하면 1, 5, 그리고 3, 7, 그리고 여기에 100 정도가 적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맨 처음에는 인접하는 사람들끼리 동일한 숫자가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할 거냐면 이제 각자 어떤 정수를 하나 제출을 해요. 근데 이 제출한 정수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이제 이 정보를 참조해서 한 3 같은 숫자를 제출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사람이 이 3을 제출한다고 해서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 3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은 뭐 1을 제출했고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저희가 제출할 수 있겠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출된 숫자들 중에서 인접한 것 중에서 같은 게 없도록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이해하셨나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제 자신의 정보랑 그 인접하는 숫자들만을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겠죠. 만약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칭성이 없었다면 그냥 1, 1, 1, 1, 1 같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컬러링 해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어떤 한 명의 죄수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가 굉장히 국소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방금 답안이 보인 것 같은데 아마 다들 못 보셨으니까 사실 답안이라고 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첫 번째 전략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자신이 받은 정수를 제출을 하면 당연히 이건 조건 만족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주어진 정수들이 인접한 것 중에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그럼 이걸 똑같이 그냥 제출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얘네 중에서 인접한 것 중에 같은 게 없다는 조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건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전략이 뭐가 될 거냐면 이제 n'을 저희가 그 맨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등장하는 정수의 최대값이라고 했을 때 m 프라임이 m이 되는 그런 전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냥 받은 정수를 다시 리턴해 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좀 더 개선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분, 그러니까 좀 더 개선된 알고리즘이 떠오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좋으니까 m 프라임을 m보다 살짝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떠오르신 분 계신가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뭔가 n-1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그 두 번째로 의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m 빼기 1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10만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0만 자신의 주변에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과 다르도록 어떤 숫자 하나를 새로 골라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제출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그 사소한 최적화지만 저희는 m보다는 살짝 더 작은 어떤 값으로 이 컬러링을 개선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개선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분 계신가요? 사실 이건 그러니까 이 세미나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룰 어떤 컨셉 중에 하나라서 만약에 그러니까 당장 떠오르는 건 쉽지 않을 거고 제가 세미나 하는 도중에도 짬짬이 고민을 해보셔서 만약에 타당한 결론이 나오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세미나 중에 어느 순간이라도 좀 더 나은 전략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세미나의 흐름을 끊고 바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문제들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당연히 해야겠죠. 이제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이 뭔지 알아보려면 일단 알고리즘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건 이제 어떤 주어진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연산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이 내는 어떤 그런 연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이라는 걸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면 저희가 앞서 보았던 예시처럼 이제 어떤 프로세서가 전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전부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죄수는 자신과 인접한 죄수들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었죠. 그 밖에 뭐가 있는지 무관하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프로세서들마다 진행을 하는 어떤 연산 기작이 이제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조금 어떤 걸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뭐냐면 이제 특히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 중에서도 그래프에 관한 거. 혹시 그래프가 뭔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건 그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어떤 점들과 이 점들을 잇는 몇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구조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것이 뭐냐면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 그래프에다가 이제 어떤 정점들이 색깔을 할당해 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을 각 숫자로 대응시켜서 그걸 해줄 수 있겠죠? 할당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때 저희가 만족을 해야 하는 어떤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어떤 두 인접한 정점도 동일한 색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저희가 그래프 컬러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목표는 어떤 그래프에 충분히 효율적인 컬러링을 구하기 위한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이걸 찾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제 일단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저희의 문제 상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프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그래프에 있는 이 정점들마다 어떤 그 컴퓨터가 한 대씩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연산을 진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 컴퓨터는 이제 오직 자신과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자신과 이 선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런 정점들의 정보만을 입력받을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는 자신 혹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취합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산 결과를 다른 정점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전체 그래프에 대한 어떤 저희가 원하는 프로퍼티를 도출해내는 포뮬레이션.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 프로그램 포뮬레이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거든요. 이제 제가 다음 문제를 보여드린다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아무래도 제가 말만 한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쉽겠죠? 이제 어떤 패스라는 건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말하거든요. 처음에 이런 패스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각 정점들에 아무렇게나 그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번호는 이제 n의 어떤 스케일 중에 하나겠죠. 이제 각 정점에 있는 이 컴퓨터들은 이 주변에 있는 인접한 정보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인접한 컴퓨터들이랑 정보를 주고받는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한 번 주고받는 걸 저희가,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들이 다른 컴퓨터들과 동시에 한 번씩 이 연산을,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공유하거든요. 이 실행 자체를 한 번에 라운드라고 할 건데, 그럼 이제 저희가 몇 번의 라운드를 거치다 보면 이제 이 컴퓨터는 이 그래프 전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컴퓨터가 그래프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에서 논할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컴퓨터 내에서 그래프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라운드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n번의 라운드가 있으면 당연히 이 양 끝점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끼리 전부 다 이 소통이 가능할 테니까, 그러면 사실 그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을 고려하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걸 설명 안 드렸는데, 이제 이 O가 소문자일 때는 이제 n보다 더 효율적인, 그러니까 확실하게 효율적인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라운드만큼을 사용하는 그런 전략이 존재하는지 묻는 겁니다. 그리고 투 컬러링은 각 정점들의 색깔이 0 혹은 1이라는 거. 이제 문제가 뭔지 다들 이해하셨나요? 다들 이해하셨겠죠?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당연히 라지 5 n번의 라운드가 지나면 어떤 패스를 투 컬러링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n번의 시행만 있으면 다른 모든 정점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알게 되는데, 그럼 그래프를 전부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든 풀리겠죠. 그럼 저희의 질문이 뭐냐면, n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로그 n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루트 n일 수도 있고, 그런 더 효율적인 어떤 전략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처음에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죠? 그 패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길이도 알고 있고, 그리고 네, 딱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거 둘 다 생각을 해보실 것 같은데 로그엔 같은 경우는 절반씩 잘라서 이쪽 보고 이쪽 보고 그다음에 중간에 것만 서로 다르게 하면 될 것 같고 루트에는 비슷하게 루트한 게 계속 나눠가지고 그럼 이제 사이에 생기는 이 간격들만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그엔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굉장히 사실 저도 이것의 증명에 대해서 봤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정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n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것의 증명이 놀랍게도 엄청나게 단순한데 저희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사실 맨 중앙에 있는 이 정점을 따져보고 이제 여기에 끝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경로에는 그 끝점이 존재하죠. 여기도 이제 굉장히 먼 어딘가에 끝점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그 n보다 확실하게 더 짧은, 그러니까 더 적은 라운드를 써서 저희가 그걸 하게 된다면 이 끝점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정점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정점이 어떤 연산을 진행한 다음에 어떤 값을, 그러니까 어떤 컬러링을 도출을 했을 때 이게 얘네랑 전부 인접한 게 다르다는 건 사실 다르게 말하면 얘네가 어떤 값이든 간에 무한하게 항상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굉장히 뜬금없는 생각이지만 이 알고리즘을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에다 적용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길이 11의 사이클일 거거든요. 얘 입장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계속 돌리다 보면 이제 그 제가 스몰로 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뭐 이 정도의 구간에 있는 이 정점들에 대한 정보만 얻어낼 거고, 그러면 얘 이제 어떤 값을 노출해내겠죠. 얘 입장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얘는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얘는 0을 도출할 거고, 얘는 이제 얘도 0을 도출할 거고, 얘도 그럼 얘랑 달아야 하니까 1을 도출할 거고, 이게 다 하다 보면 저희가 이 사이클의 길이가 홀수라고 했잖아요. 얘는 0이 되는데 그럼 얘가 얘네 인접한 거랑 전부 다르게 칠해야 되는 점이 무슨 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따지고 있는 건 이제 패스 위에서의 어떤 알고리즘이었지만 정말 놀랍게도 만약 그런 게 존재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홀수 사이클에 대한 색깔을 두 개만 사용해서 만드는 컬러링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반드시 어떤 이 가운데 있는 정점이 양 끝점에 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경우에만 이제 투 컬러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무튼 이제 패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투 컬러링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색깔을 3개를 쓰는 거예요. 색깔을 3개 쓰면 그러면 라운드가 총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번 예측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냥 아무 예측이어도 돼요. 그냥 알고 계신 함수를 적당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루트나 로그처럼 이제 그냥 선형 n보다는 좀 더 그 증가 속도가 낮은 그런 함수들. n의 0.999수.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걸 n의 100 입실론승 같은 식으로 표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굳이 알 필요가 여기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이건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존재합니다. 아니면 없다운 게임 한번 해볼까요? 루트? 다음. 그러니까 더 빨리 할 수 있어. 로그엔 맞을까요? 다음. 로그엔보다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로그로그엔 다운. 템플레이션 기억하면서 트레이션의 적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1 1은 아니 1보다는 많습니다. 업이.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 저희가 볼 거거든요. 이건 그냥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패스를 이제 컬러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오메가 n만큼의 연산이 필요하다에 대한 내용이었고, 네, 저희가 퀴즈2를 봤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문제가 사실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냥 어떤 사이클에 대해서 이거랑 똑같은 문제 푼 거거든요. 맞는 말이죠. 이제 이건 좀 구식적인 어떤 표현이니까 좀 더 세련된 표현을 봅시다. 이게 그 2023년에 그 한국 국제정보 올림피아드 선물고사에 나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순화된 어떤 표현은 나왔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핵심만 실어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이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버텍스 컬러링이 초기에 주어지고 나면 이제 각 프로세스, 그러니까 각 정점들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각 정점들은 자신과 그 자신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정점의 정보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각 라운드마다 이제 프로세서들이 이제 자신들의 색깔을 동시에 계속 바꾸고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이제 이 컬러링이 프로퍼한 어떤 3D 컬러링이 되도록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앞서 확인했던 전략 같은 경우에는 m''을 m-1로밖에 못 줄였잖아요. 근데 이제 m이 처음에 10만이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라운드를 5번만 거치고 나면 이 10만이 3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이건 이 5라는 숫자는 이제 로그 10만 같은 거에서부터 도출된 건 아니겠죠? 왜냐면 로그 10만은 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7? 그쯤 될 거 아니에요? 18, 17. 네. 그러면 이제 이 5라는 숫자는 이제 로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함수로부터 도출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제가 그냥 설명하면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어떤 생각이라도 좋으니까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처음에 m이 10만이었잖아요. 10만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단 5번의 연산만도, 그러니까 단 5번의 라운드만도 3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저희가 10만에다가 로그를 한 번 씌우면 한 10, 20, 30 정도의 스케일이 되겠죠? 그 정도의 스케일의 값에다가 저희가 로그를 또 한 번 더 씌우고 나면 한 자리 숫대로 줄어야 되겠죠? 약간 그런 점이 입각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혹시 이 시계에 맞는 거? 지금 이 시계 10시 7분 10시 7분 잘 맞는 거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한 거라서 네,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 정말 중요한 관찰은 이거거든요. 라운드 한 번만에 저희가 이제 이 m''을 이 로그 m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m이 한 10만 정도였다고 치면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각 점점들이 동시에 어떤 값을 제출해서 그게 어떤 34짜리 컬러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저희가 앞서 확인했던 m-1에 비하면 놀라우리만치 효율적인 어떤 전략이죠. 이제
근데 생각보다 그건 어렵지 않아. 이제 비록 사이클이긴 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칠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돌아보죠. 여기에 어떤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C라는 값이 할당돼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이제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얘 입장에서는 A랑 B를 볼 수 있잖아. 이 A의 이진수 표현은 이진수 표현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2는 이제 1, 0으로 바꾸고 그리고 3은 뭐 1, 1 그리고 7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숫자를 유일하게 어떤 이진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A의 이진법 표현은 뭡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냥 자릿수를 로 n 빼기 1까지만 보면 되겠죠. B도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뭐 C도 당연히 그 동일한 로직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A가 제출할 숫자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A0랑 B0가 다르다면 그리고 A0가 1이고 B0가 0이라면 그러면 얘는 그냥 0을 제출해요. 만약에 얘네가 다르고 이제 이게 0이고 얘가 1이었으면 그러면 얘는 1을 제출해요. 근데 얘네가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 비교하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얘 2를 제출하고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 얘는 3을 제출해요. 어떤 식으로 이 정점이 제출할 숫자를 결정한다는 건 이해하셨나요? 다들? 아마 다들 이해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왜 이 전략이 먹히는지 이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될 텐데 이제 뭐 예를 들어 I가 0이요 그러니까 어떤 I가 I는 0이고 Bi는 1을 만족하는 최초의 I였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I를 그러니까 A를 가지고 있었던 정점은 다 I를 이제 제출하겠죠. 근데 여기서 I를 제출했다는 건 Bi가 1이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B를 가지고 있었던 정점은 I를 말하기 위해서는 Bi는 0이고 Ci는 1이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B라는 애가 이제 제출을 할 숫자는 반드시 I는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전에 있던 정점과는 다른 번호를 제출을 하겠죠. 당연히 이건 당연히 이것의 효율성은 이제 각 자릿수들마다 2씩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 M'은 2, 5M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네. 이걸 이용한 거는 숫자랑 이진법이랑 1대1 대응해서 그걸 유니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네. 유니크하게 대칭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한 건데 그걸 굳이 이진법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근데 이진법을 안 쓴다면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 어떤 값을 도출을 해야 하는데 그 값을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도출할 수 있는지가 불명하잖아요. 혹시 이진법을 안 쓰는 다른 아이디어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한 번에 로그 정도로 그 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두 숫자가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 두 숫자가 다르다는 건 그 이진법 표현도 다르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정보를 가능한 한 적은 어떤 정보로부터 채취를 해내서 그걸 적겠다는 건데 이제 그런 모티베이션을 입각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진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효율성에 대해서 고려해볼까요? 과연 이걸로 5번 만에 10만에 3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유감스럽게도 10만에서 시작하면 3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6제곱이 64죠. 그래서 이게 12가 되고 그럼 16은 이제 이게 4제곱이니까 8이 되고 8은 이제 6이 되고 6에선 또 어이없게 다시 6이 돼요. 여기서 또 못 줄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6 컬러링을 얻을 수는 있지만 물론 사실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죠. 좋은데 근데 사실 부족하죠. 왜냐면 저희는 3 컬러링을 얻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체크를 더 할 거거든요. 이제 이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비하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선발고사가 진행될 때 몇몇 학생들이 그 이진법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걸로 부분 점수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은 그 선발고사 도중에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그 일단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M을 찾아, 그러니까 가장 작은 M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만이면 한 아마 26이 한 10만을 넘어갈 것 같거든요. 아 26 추스 13이 한 이 10만을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라지 M이 10만이면 스몰 M을 한 26 정도 아니 13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값을 잡고 나면 이제 어떤 그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 그 저희가 이 값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건 결국 이제 0이 총 m개 있고 1이 m개 있는 길이 2m의 수열의 개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조합적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수열 중에서 x번째 수열을 뽑아낼 수 있겠죠. 이걸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수열을 저희가 이제 A0, A1에서 A2n-1까지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클에 있는 값이 A였고 여기에 B였고 여기에 C였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죠. 당연히 똑같이 그 B도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이제 A의 전략을 설명드리자면 A랑 B가 다르잖아요. A랑 B가 다르다는 건 어떤 인덱스 i가 존재해서 ai랑 bi가 다르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금 0이 n개 있고 1이 n개 있는 이 수열들이잖아요. 그럼 사실 더 강력한 걸 그러니까 더 강력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i가 존재해서 ai는 0이고 bi는 1이 되도록 할 수 있죠. 맞는 말이죠. 뭐 항상 0011이랑 0101만 생각해도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런 i를 이 a는 그 제출을 합니다. 그냥 i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아무거나 제출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풀리는지 이해하셨나요? 왜냐면 저번이랑 똑같은 논리로 인해서 만약 어떤 i에 대해서 얘가 0이고 얘가 1이어서 얘가 i를 정했다면 얘는 1이잖아요. 이 b의 입장에서는 i를 다시 한 번 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1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총 2m 정도의 그러니까 인덱스가 총 2m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히는 숫자의 최대값이 최대 2m이 되도록 이 문제 해결했어요. 이게 이제 왜 이전에 있었던 그 이진수 표현의 근본적인 개선이었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냥 이진수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덱스가 다르다고 하면 그럼 얘가 0 혹은 1이고 그러니까 0, 1이거나 혹은 1, 0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관측했는지를 저장해주는 이만큼의 정보량이 추가로 필요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필요 없죠. 왜냐면 항상 0에서 1로 가는 어떤 인덱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m의 값이 약간 증가하는 대신 여기는 이 정보량,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했던 정보량 이만큼을 저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절약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베네핏이 얻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따져볼 건데 이 시간 나오네. 네, 제가 뭐 사실 그렇게 보니 상하겠네요. 왜냐면 네, 적당한 근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라서. 이제 10만은 20으로 줄어들고 6 추 3이 20이잖아요. 그래서 6으로 줄어들고 4 추 2가 6이죠. 그래서 4가 되는데 또 여기서 좀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지고 나면 이 전략 자체가 효율성을 잃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라운드가 총 2개잖아요. 마지막 라운드 2개는 그냥 이 정점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걸 안다는 조건 대신 그냥 얘가 얘에 대한 정보랑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나면 총 인접해 있는 3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사실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떤 정점이 인접해 있는 2개의 값을 알고 있는 그런 문제를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봤던 m'을 max m-1,3으로 바꾸는 저희가 처음에 봤던 아주 나이브한 그러니까 전략을 적용해줘서 3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단 5번의 라운드 만에 이 10만이라는 거대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던 어떤 컬러링을 3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이 알고리즘의 효율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이걸 함수로 좀 부르기가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알려진 함수예요. 그러니까 로그 스타 n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n이 주어졌을 때 이걸 이제 로그를 총 몇 번 취해야 1 언더로 만들 수 있는 거. 횟수에 대한 정보를 담는 게 이 로그스타라는 함수거든요. 이제 그냥 아주 간략하게 이 로그스타의 그러니까 얼마나 증가가 더딘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그냥 여기서 봤듯이 10만이 3으로 갔는데 단 5번밖에 안 걸렸잖아. 그리고 뭐 그냥 생각해보면 뭐 이런 실제로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이건 한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냥 사실 이쯤 되면 그러니까 이 라운드를 몇 번을 거쳐야 하는지에서 논하기보단 그 점수에 적혀있는 값을 어떻게 관리할지부터가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알고리즘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나중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다룰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전략이 라운드의 하한이 로그스타라는 사실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사이클에 대해서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 논리를 정확히 똑같이 어떤 루틴 트리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트리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나무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구조를 트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정점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는 거. 자신의 부모들에 대한 정점을 참조해서 어떤 값을 도출하는 경우에 동일한 전략을 적용해 줄 수 있겠죠. 왜냐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어쨌든 어떤 하나의 패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 입장에서 그냥 얘 2개를 보고 저희가 앞서 확인했던 전략을 적용해주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얘랑 다른 값을 도출할 거고 얘도 당연히 그렇게 다른 값을 도출할 테니까 그러면 사실 저희가 굳이 사이클에서만 이 결론을 도출할 게 아니라 트리에 대해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표현을 먹습니다.
많아봤자 로브스타하고 t의 정점의 개수만큼의 라운드를 사용해서 이제 이 루트 특이를 3 컬러링 할 수 있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생각해봐야 하는 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아실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 그래프에서 몇 개의 색깔이 있어야지 이 그래프의 각 정점들을 색칠하면서 인접한 게 전부 다르게 색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밀레니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그래프 컬러링이라는 문제로 NP 컴플리트로 알려져 있고 이제 NP 컴플리트라는 문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빠르게 풀린다고 하면 그 저희 암호 체계가 전부 다 분비할 수 있다는 말이 들려도 그런 정도로 이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옵티멀한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컬러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차수라는 그러니까 최대 차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정점에서 인접한 정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인접한 정점의 개수 중에서 가장 많은 거. 이제 그거 플러스 1짜리 컬러링을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 순서로 정점들 순회를 하면서 이제 인접한 색깔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색깔 중에서 등장하지 않는 걸 하나 골라서 그냥 자기한테 색칠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델타 플러스 1 컬러링을 손에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 이걸 그 디스트리뷰트하게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냥 푸는 건 어렵지 않고 디스트리뷰트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운 거죠.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기 위한 전략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그 일반적인 그래프에 대한 어떤 델타 플러스 원 컬러를 찾는 대신 그냥 어떤 그래프의 그 맥시멀한 인디펜던트 셋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멀한 인디펜던트 셋이 또 뭐냐면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셋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저희가 가지고 있겠죠. 이때 이제 어떤 저희가 이 정점들 몇 개를 골랐을 때 이 보인 것 중에서 어느 것도 지금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 색이 가능성이 없죠. 이런 걸 이제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이제 맥시멀 하다는 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골랐을 때 저희가 어떤 정점을 하나 추가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정점들을 저희가 추가를 할 수 없다면 그걸 맥시멀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기한 관찰이 뭐냐면 그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을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단 t n번의 라운드 만에 그걸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주어진 그래프에 델타 플러스 1 컬러링 t n 델타 플러스 1번의 라운드 만에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사실 그게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 그래프 G에서 그 델타 플러스 1 컬러링을 찾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변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생각할 건데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이 정점을 델타 플러스 1개만큼 복제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점들끼리 기존에 있던 그래프대로 이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복제된 정점들끼리는 전부 다 클릭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단선을 사이에 추가해줍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의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그 뭐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의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은 각 이 정점들의 복사들마다 정확히 하나씩 선택이 될 거라는 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몇 번째 복사본이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에 선택됐는지를 알 수가 있으면 이제 이걸 기존의 그래프로 가져와서 이 정점에다가 그
그 범위에 대응되는 색깔을 칠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럼 저희가 델타 플러스 원 컬러링도 비슷한 효율성으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남은 건 결국 맥시멀 인디펜던트 찾는 것뿐이죠. 근데 이건 이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고려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래프 G0가 주어지고 저희가 이제 그 G0의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을 찾고 싶다고 합시다. 맨 처음엔 이제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을 그냥 공식화로 두고 그리고 이제 이 G를 G0로 둬요. 이제 저희가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에다가 정점을 하나씩 추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을 추가를 할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라운드 2개의 성공에서 한 번에 프로시저를 돌립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그냥 이제 각 정점들마다 0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떤 랜덤한 실수를 하나 골라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자신과 인접한 정점들한테 퍼뜨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정점이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색깔을 칠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를 할당해주고 나면 어떤 정점은 이제 얘가 0.5가 할당됐는데 얘가 0.1, 0.1, 0.3, 0.4 이런 식으로 주변 애들이 할당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주변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가장 크게 색칠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서 그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에 들어갔거나 혹은 자신과 인접한 애들 중에서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에 들어갔으면 이제 걔네는 G에서 삭제해줘. 이제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증명은 하지 않을 텐데 중요한 관찰이 뭐냐면 이 루비스 맥시멀 인디펜던트 알고리즘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맥시멀 인디펜던트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 프로시저를 한 번 돌릴 때마다 남아있는 간선의 기대값이 절반 이하로 줄어요. 이제 그것의 증명은 사실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을 적당히 정리를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건 이번 세미나의 주된 목적이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한번 저희가 이 프로시저를 진행할 때마다 간선수가 절반씩 그러니까 거의 오픈 확률이 절반씩 줄어든다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 이제 저희는 그 거의 한 로그 V G1 정도의 연산, 그러니까 라운드 만에 이제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정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 맥시멀 인디펜던트 셋의 Tn만에 찾을 수 있으면 그 어떤 차수가 최대 차수가 델타인 어떤 그 그래프의 컬러링을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 1 컬러링을 그 T 델타 플러스 1 n만에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뭐 이건 사실 좀 제가 수식 정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랑 결합을 해보면 저희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를 먹게 돼요. 이제 어떤 G가 델타 플러스 1 컬러링, 그러니까 어떤 G에 대해서 델타 플러스 1 컬러링을 얻고 싶을 때 그거 이제 로그 델타 n 플러스 1번의 라운드 만에 높은 확률을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물론 저희가 앞서 확인했던 트리에서의 로그스타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케이해서 아예 실용적으로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효율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로그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한 10의 95 정도의 숫자들이 적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사실 n이라고 해봐야 n이 아무리 커봤자 한 잘해봤자 1억 정도일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델타도 잘해봤자 1억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 그러면 이제 이 로그는 60? 그 정도거든요. 한 60번의 라운드 만에 저희가 이제 이 델타 플러스 1 컬러링을 구하는 디스트리뷰트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 1 컬러링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실용적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그러니까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만큼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요하게 알아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그 컨벡설이라는 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들이 표면에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컨벡설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가장 작게 이 주어진 점들을 전부 포함하는 어떤 보로 다각형이거든요.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그 연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제 세미나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이라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의 핵심은 결국 어떤 대칭성을 깨부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접한 애들이랑 전부 달라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비대칭적인 상황을 저희가 구성하고 싶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게 어떤 프로세서들의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어떤 리더를 선출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레퍼런스는 이제 다 모았고요.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전부 참조한 게 이 블로거거든요. 이제 굉장히 제가 설명에 생략한 부분들도 전부 다 여기에 적혀있기 때문에 만약 관심 있으시다면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좀 더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들 제 좀 준비를 많이 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그러니까 재밌는 것들 많이 알아셨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